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가고 있죠? 네. 거기다가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저희가 그 휴가의 아쉬움을 달래주실 만한 분을 또 모셨어요. 누구시냐? 혼행 전문가 재난님이십니다. 재나님은 원래 격주마다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가철이라 일부러 2주 연속 출연하시게 되셨어요. 본인이 지금 휴가인데 갈 데가 없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의심이 들죠? 재나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별일 없으셨나요? 그리스 여행을 소개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이거 한번 방송을 나가면 블로그를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제나의 공감 여행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는데 특히나 제일 심의를 기울여서 올린 포스팅이 바로 이 그리스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0개 정도 이상이, 지금도 저는 아직 산토리니 부분을 끝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한 2편 정도 더 남아있을 만큼 제가 그리스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올려놨으니까 혹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길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다 포스팅에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나의 공감 여행에 오셔서 참고로 그리스 여행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지난 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구석구석을 떠나볼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어떻게 그리스를 둘러볼 것인지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가장 어려운 게 일정 짜는 거잖아요. 그리스가 섬이 6,000개가 넘는다는데 그 일정을 어떻게 짜야 될지 초보들은 되게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난감하죠. 6,000개의 섬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한 200여 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알려진 섬은 한 10개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섬들을 다 둘러볼 수는 없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1년이나 한 달이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 갈 수가 있겠지만 어디를 가장 그래도 중점적이게 가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는 텐데 그리스가 대륙만 놓고 보면은 다른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섬 때문에 조금 애매한 루트가 생겨요. 거기다가 섬도 있고 또 그리스 본토 안에는 각 도시마다 역사랑 신화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갈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실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스를 왜 가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스를 통해서 어떤 걸 보고 싶은지를 기준을 잡고 정해야 섬으로 갈 건지 본토로 갈 건지 본토에도 어디를 갈 건지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곳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왔지만 또 여행 계획 세울 때마다 항상 주변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물어봐서 그분이 좋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다고 했던 데는 100%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죠. 그냥 여행을 내가 그리스를 가기로 했다 혹은 어디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책들을 쭉 보면서 내 그 여행 스타일을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시 여행을 좋아하는 분에게 자연 경관을 소개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가이드북이나 전반적인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경치와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여행의 일정을 스케줄을 잡으실 수 있는 비법이라고 저는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난감하죠. 많이 항의하실 것 같아. 아니 뭔가를 이렇게 딱 꼬집어 줘야지 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알아서 결정하라 하면 네. 못하시잖아요. 너무 무책임하죠. 네. 일단 그리스는 크게 내륙과 섬 지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륙 중심으로 여행할 거냐 아니면 그리스 섬 중심으로 여행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바로 들어간다면 아테네를 가게 될 거고 또 아테네가 가장 그리스의 주요한 수도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테네를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군교 여행을 떠나거나 그리스 섬을 몇 개를 집어넣는 일정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도 아테네지만 스파르타가 궁금한데. 스파르타가 조금 멀리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 박 PD님 경우는 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본토인 거죠. 네. 그 옛날에 그리스의 역사를 따라서 스파르타를 간다거나 네. 이렇게 좀 그 역사적인 델피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자랐던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그런 동선과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아테네만 갔다가 산토리니를 보고 오시는 가장 짧은 일정. 그게 가장 그 평이하고요. 그리고 아테네 갔다가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마테오라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미코노스 섬과 산토리니를 돌아보는 일정. 또 긴 일정이 허락된다면 아테네 갔다가 아테네 근교인 델피나 순이온 곳을 갔다가 마테오라, 크레타, 미코노스, 산토리니까지 둘러보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태양의 후예에서 그 나오게 되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자킨토스라고 하는 섬이 핫하게 떠올랐죠. 아, 그게 그리스예요? 네, 그리스에 있는 섬인데 이 또한 동선이 조금 애매해서 저도 가려고 했다가 그냥 포기했었는데 이 자킨토스를 하나 끼우는 일정도 요즘에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킨토스를 포기했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그리스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서 좀 가기는 힘들었는데 송송 커플이 로맨스 장소, 그러니까 키스한 장소로 알려진 아라호바라고 하는 마을은 들리고 왔어요. 그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는 델피를 가는 길에 갈 수가 있어서 조금 태양의 후예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드라마 보고 여기 가면 100%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은 송중기, 송혜교가 아니거든. 맞아요. 자킨토스는 근데 너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서 거기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해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자킨토스를 끼워서 요즘에 많이들 가세요. 그리고 그 태양의 후예 끝나고 난 뒤에 꽃보다 할배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리스가 이제 그 태양의 후예 때문에 많이 또 이동을 많이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라서 갈 수 있는데 동선이 조금 그렇다면 다른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동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스 여행 이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가야 되나요? 네, 신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 과거의 이 수천 년 전의 모습과 현재가 저는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걷다가도요 유적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을 보면 카페가 있어요. 아하. 현재와 정말 과거가 그냥 동시간에 그대로 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라는 느낌이 들 필요도 없을 만큼 도시 전체가 유적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주랑 비슷하군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전체 일정 중에 총 6일을 머물게 됩니다. 거의 3분의 1을 그 아테네에서 머물 만큼 아테네는 베이스 캠프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고 여행에 있어서요. 주요 관광지, 그 역사 유적들이 거의 아테네 주요 그 관광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번 그 방송도 좀 스타트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아테네에서 뭘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테네의 상징이자 얼굴인 아크로폴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네,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아크론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이란 뜻이고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인데 이 합성어로 가장 높은 곳의 도시라는 뜻의 아크로폴리스는 이 고대 그리스의 주요 유적들이 그대로 다 밀집해 있는 그냥 가장 높은 도시,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아테네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 외신을 봤더니 이 아크로폴리스를 다시 이렇게 조립하는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공사가 아주 크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던데요. 네, 복원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원 그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돌덩어리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온 것이라서 그 재건을 한다라는 것이 원래 실제로 있던 그런 어떤 동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대형 박물관에 이제 뺏겨가지고 거기 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때의 그 영광이라든지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지금 보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도 가면 지금 아마 가시는 분들 한쪽에서는 복원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철제물들이 막 그 안타깝죠. 유적들이 철제물들로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아크로폴리스가 아까 가장 높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높다면서요. 150m 정도긴 해서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테네 자체가 평지라서 그래도 우뚝 솟아 있긴 해요. 아니 우리 남산 타워보다도 낫네. 아,
아니 남산까지 갈 곳도 없이 성북동보다 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평평한 그 도심에서 혼자 울뚝 솟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보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나 보이거든요. 아테네에서 그 그래요? 아크로폴리스의 그 신전이. 예, 서울에서도 어디 가나 남산타워가 보이잖아요.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아크로폴리스를 보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스토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아테네인들이 그 페르시아인들을 물리친 후에 마라톤 전투 승리 후에 대규모 신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곧 수호신인 그 아테나의 승리로 믿게 되죠. 예. 꾸준하게 지어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완공이 되기 전에 페르시아인들의 침략으로 불타버리고 또 이후에 아테네인들이 이중 성벽을 쌓아서 아크로폴리스를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그리스가 항상 황금기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황금기는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침략들을 받아서 그 아크로폴리스의 중심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뭐 궁전이었다가 화약고였다가 모스크였다가 그 지배받는 거에 따라 용도가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데 결국 1821년에서 29년까지 그리스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1830년에 들어서 이 아크로폴리스가 온전하게 아테네인들의 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뒤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작업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전쟁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리스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랑 침략의 역사가 비슷하다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전성기는 몇백 년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몇백 년으로 그리스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 더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네. 기원전 오래전부터 뭐 탈레스 이 아저씨부터 시작된 그 철학, 그 문화의 어떤 콘텐츠가 지금까지 가는 거죠. 1800년대에 여기가 터키의 식민지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 프랭크랑 오스만 등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아까 파르테논 신정의 용도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터키의 또 식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그리스를 보면 터키의 문화가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 한일전 축구하면 난리 나듯이 맞아요. 터키 그리스 축구하면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아, 그렇구나. 아크로폴리스를 보려면 시간도 꽤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그 아크로폴리스 주변이 아테네 유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로폴리스 인근의 유적지를 돌아보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크로폴리스 통합 입장권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이드북에는 한 12유로라고 돼 있지만 드렸던 것처럼 30유로 정도로 올랐죠. 그리스가 IMF에 들어가게 되면서 입장료 요금을 대폭 올렸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통합 입장권을 사면 아크로폴리스를 포함해서 고대 아고라 또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등 다양한 곳을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어서 조금 비싸더라도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좀 즐기다가 오실 수 있어요. 통합 입장권은 현지에서만 살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까? 그 현지 매표소에서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진을 보면 파르테논 신정이 굉장히 많이 부셔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장에 가서 이런 역사적인 유물을 볼 때 이렇게 거의 부서져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복원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마음을 알겠는 게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콜로세움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콜로세움의 멋진 면만 화면으로 보다가 실제로 가니까 흉측한 느낌. 그러니까 낮에 그렇죠. 가보니까 그러니까 철골로 다 버티고 있는 모습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공룡의 뼈 조각 같은 그런 너무 비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참 안타까웠는데 파르테논 신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많이 이렇게 유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철제골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복원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위용과 그 웅장함은 저는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금 뭐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파르테논 신전 반드시 가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 세계 최고의 건축으로 칭송을 받고 있죠. 멀리서 보면 직선하고 평면만 있는 정육면체 같지만 실제로는 직선이 없는 건물이에요.
직선이 없어요? 네, 모든 부분이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호. 마치 직선처럼 보이는 기둥은 아래에서 3분의 1 지점이 가장 굵게 볼록 부풀어 있고요. 또 윗부분으로 가는 곡선형이 윗부분은 또 아주 가는 곡선형이 있고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하. 그리고 기둥 사이의 간격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신전 바닥은 중앙이 양쪽보다 높이 도드어져 있고 모서리 기둥은 다른 기둥들보다 또 굵죠. 이유는 완전히 평행한 직선 그 기둥은 중간이 가늘하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불룩하게 해서 시각적 효과를 맞추는 엔타시스 수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사찰 유적에 흔히 보는 베을림 기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름으로 사용되는 양식이랑도 좀 동일한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완전한 수직이나 수평 또 동일한 간격이나 크기로 건물을 지으면 우리의 눈이 착시 현상이 일으켜서 오히려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건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이 모든 시각 부분의 착각을 최소화하고 일단 엄청나게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말 살짝 곡선은 되어 있고 정말 그 기둥들이 다 안쪽으로 몰려 있고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딱 정면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그런 건축 미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가서 그 느낌을 살려서 보는 것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죠. 아하. 저는 세계 최고의 건축이 석굴암인 줄 알았어요. 석굴암도 참 안타깝게도 많이 유실이 돼서 또 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많이 유실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유리창 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고대 유적 그 복원하고 또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잘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파르테논 신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유네스코 마크가 왠지 이런 신전 비스무리한 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유네스코의 마크가 파르테논 신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신전이 이 신전이에요? 네네. 유네스코라는 것은 일단 뭐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국제 연합 전문 기구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보존해야 할 뭐 문화나 자연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만큼 서양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고 또 고대 아테네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물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건축물로 칭송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1호예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네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지에서 함께했던 가이드가 유네스코의 마크가 파르테논 신전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를 참 그 뭐랄까 모호한 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건축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표현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인간과 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구현이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풍부하고 복잡했던 그리스 종교를 담고 있는 완벽한 건축.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상징적인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또 이 고대 그리스 정신을 본받아서 르네상스를 일으켰을 만큼 인간 중심적인 사고 또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기 때문에 세계 유산으로도 1호이자 또 유네스코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가장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파르테논 신전이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의 상징 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진짜 설명이 완벽하군요. 네,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막 혼자 막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 들을 때는 정말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이 설명을 들으니까 완벽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와닿는데 지금 와서 다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 이상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벽한 조화,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만든 건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얼마나 이 건축물 안에서 이 많은 걸 상징해 주는지 좀 약간 소름이 끼칠 만큼 감격스러웠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가서 봐야지 이 완벽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천호식품 회장님이 이 제나님의 그 심정을 공감하고 있어요. 왜요?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아크로폴리스를 올라가기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기 위해서 아크로폴리스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서양 극예술의 탄생지라고 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꽃보다 할배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이제 막 엄청 관심 있게 봤던 그 연극의 신인 디오니 그 소스에게 바치는 디오니시아 제전을 여기서 열었다고 해서 이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연극을 중심으로 이 축제를 벌였던 곳이 바로 장소이니까 돌로 지은 최초의 극장이고요. 1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거기서 진짜 소리를 지르면 주변이 다 들리나요? 소리를 못 질러봤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못 지르게 했어요? 못 지르게 하는 건 아닌데 창피할까 봐 못 질렀고요. 그래서 그리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런 반원형 그 음악당 같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인들은 이런 문화를 참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 그 헤로데스 아티구스 이름 어렵죠? 음악당이 나오는데요.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인데 여기는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뉴에이지의 대가 야니가 이곳에서 산토리니를 연주했던 걸 생중계하는 걸 봤는데요. 그게 그만큼 지금도 공연을 간간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든가 엘튼 존이라든가 또 조수미 씨도 거기서 공연을 했다고 할 만큼 아주 보니까 스피커랑 다 있긴 조명 시설이랑 다 있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곳에서 공연을 보면 진짜 감동스러울 만큼 대단할 것 같은데 여름에 혹시 가게 되면 공연 스케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아마 직접 공연을 보실 수 있는 영광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아고라 광장 요것도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고라는 다음에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고라는 일단 모 포털 사이트의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토론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의 회의 장소를 아고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서 조금 내려오면 아고라라고 하는 시민 생활의 장소인데 여기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종교적 시설도 있었던 시민들이 활동하는 곳이었고 또 뭐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는 토론도 하고 또 연설도 듣고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아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장소이기도 하니까 가서 얼마나 느낌이 이상했겠어요. 내가 걷는 이 장소, 내가 이 길에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가 이 철학 때문에 아주 고심했던 이 길을 걸으면서 엄청 고심했겠지. 뭐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겠지. 철학을 가르쳤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유적 그 형태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기후 같은 날이라고 한다면 먼저 상상을 하는 거죠. 이 건물이 여기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원래 그 그림들을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테네가 좀 더 짠하게 남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저씨도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2500년 뒤에 제나가 이 길을 걷겠구나. 그렇죠. 후손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나의 철학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많은 설교들을 했겠죠. 예. 네. 철학자들의 숨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흔적 이것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네. 여행할 때 일정상 박물관을 잘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박물관은 무조건 가야죠. 역시. 박물관에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박물관을 꼼꼼하게 보려면 2, 3일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략 보거나 중요한 것만 보고 가시는데 아테네에서는 꼭 가셔야 할 그 박물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이 고고학 박물관과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인데 이 고고학 박물관을 들려보시면 진짜 그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철학자들의 숨결이 아니고요. 실제 그 유물들이 있어요. 그들의 글씨를 담은.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세계사에 꼭 나오죠. 맞아요. 문제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상한 작은 돌멩이에 자기 이름을 써서 이렇게 뭐 투표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도평 추방제라는 것이 국가에 해를 끼칠 가능성 있는 사람의 이름을 조개 껍질이나 도자기 파편에 적어서 총 6,000표가 넘으면 해외로 10년간 추방하던 제도였기 때문에 투표를 하던 거였죠. 그래서 도편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다수결의 원칙이었던 이 도평 추방제에 참여를 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이 담겨 있는 도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하. 너무 신기해요.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쫓겨났었단 얘기네요? 아니죠. 투표를 했을 때 자기 의결권을 이제 냈던 거죠. 투표한 사람의 이름도 남아있다. 도편에 조개껍질이나 도자기 파편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가능성 있는 사람 이름을 적으니까 그렇겠죠. 누군가는 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쓴 거니까.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도편 추방제를 반대했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감옥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은 뭐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뭐 그런 장소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있었던 장소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테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건 아마 동명이인이었을 거예요.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저 예전에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었다니까? 브라질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 자, 그리고 제우스, 이 바람둥이 신 중의 신 아닙니까? 네, 신 중의 신이라 제우스 신전도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스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가로 41m, 세로가 108m 정도 되고 높이가 무려 17m로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크고요. 웅장합니다. 그리스 최대 규모의 신전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여러 번의 공사를 하고 뭐 재개를 했다가 650여 년이 지난 그 서기 132년경에 그리스 문화를 지지했던 그 하드리아누스 시대에 와서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나 최고급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게 의아한 거죠. 어허. 네, 대리석을 채취를 하려면 산에서 채취를 해와야 된다는 건데, 파르테논 신전은 어떻게 그 대리석을 이동해서 만들었을 것이며, 이 커다란 제우스 그 신전은 또 얼마나 많은 대리석을 캐와서 만들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노예들이 다 날랐겠지만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리스의 황금기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노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노예가 만든 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썰이 요즘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겠죠. 그리스인들이 같이 만들었다고. 이게 신적인 종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의 노예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저도 약간 이때는 좀 쓰면서 의아하긴 했었는데 그리스인들이 함께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럼 신전에 딱 가면 제우스 동상이 있습니까? 동상 같은 건 없고요. 물론 그 안에 옛날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신전이 있는데 반쯤 파괴되어 있죠. 그래서 그 외적들의 침략으로 파손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침략됐을 때 이 대리석이 좋다 보니까 다른 건설을 위해서 이 대리석을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참 많이 훼손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원래는 104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15개의 기둥만 남아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태풍으로 쓰러져 있어요. 기둥이. 그 현지 거기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거 왜 안 세웁니까? 그거를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너무 커가지고 세우려면 일단 자체가 다 아까 10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그 느낌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제우스 신전에서도 아크로폴리스를 볼 수 있고 아크로폴리스에서도 제우스 신전이 보일 만큼 서로 이제 신전 간의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제우스 신전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크로폴리스도 보이고 되게 멋져요. 이 규모를 그냥 상상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래의 규모들을 그냥 상상하면서 보는 그 맛도 흉물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다 좀 짠했었어요. 그러니까 멋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앙상한 뼈만 남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과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하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네. 그리스 하면 이런 신전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장 그게 제일 저는 인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인 근대 올림픽 경기장을 가볼 수가 있는데, 제우스 신전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네, 그 도보를 한 7분 정도 걸어가 보시면 되고, 아테네가 이렇게 유적들이 거의 다 몰려 있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좀 너무 덥지 않거나 이러면은 웬만큼은 반나절 하루 이 정도 다 돌아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겉핥기처럼 보게 된다는 안타까움은 좀 있지만, 거의 이제 지금의 모습도 이것도 고대 경기장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대리석 여기서도 전체를 대리석으로 만든 경기장은 세계에서 이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참 대리석이 참 많은 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4만 5천 명의 입장이 가능하고요. 관중 석
안쪽도 예전의 모습처럼 모두 대리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에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꽃보다 할배의 최지우 씨가 할배들과 같이 뛰는 장면들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밖에서 봐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표를 끊고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네, 좀 밖에서 어차피 다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뭐 여러분들도 표를 끊고 달리기 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처럼 그냥 밖에서 다 구경하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 고고학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아까 국립고고학박물관 꼭 가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테네에서 절대 빼놓고 가면 안 되는 박물관 2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갈 수가 없었어요. 일정이 조금 애매해서. 근데 아크로폴리스는 중요한 이유가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그 동상 같은 것들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갔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고 그중에서 왜 국립고고학박물관을 갔냐라고 하면 제가 여행 전에는 항상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는데 미술사 서적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를 읽고 가서 그 유물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사 시대부터 로마 제국 시대까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높은 가치를 가진 유물들을 그대로 소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바쁘시다라고 하면 이 2 박물관 중에 하나는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유물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도 이해할 수가 있고 전반적인 유럽의 어떤 역사를 함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박물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데를 가야 되나요? 아테네 여행에서 가장 중심적인 신타그마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다 여행 다니실 때 꼭 계속 가게 되는 중심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타그마라고 하는 광장인데 보통 길을 잃거나 하면 이곳만 찾아가면 웬만한 길은 다 찾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중심가이자 번화가입니다. 아하, 그래요? 단순한 광장이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릴 일은 없겠죠. 신타그마라는 말 자체는 헌법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최초의 헌법이 이곳에서 공포됐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곳이고 예. 제일 재밌는 것은 1시간마다 근위병 교대식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동영상을 본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맞아요. 근위병들이 약간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통 복장이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입었던 그 전통 복장인데 저도 근위병 교대식 같은 거는 뭐 영국에서도 보고 했는데 저는 그리스에서 봤던 게 제일 재밌었다고 하면 그들한테 너무 모독인가요? 그러니까 네. 너무 볼만했던 것 같아요. 아주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인형 목각 인형처럼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이렇게 뚝뚝 걸어가는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주 저는 재미있었는데 왜 근위병 교대식을 이곳에서 펼치냐라고 하면 그 뒤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요. 국회의사당 앞에 무명 용사의 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동안 그리스의 역사와 함께했던 수많은 전쟁에서 함께했던 희생됐던 무명 용사의 영혼을 그리기 위한 것인데 거기 보면 KOPEA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한국을 뜻하는 단어예요. 코리아를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표시하는군요. 뭐 코페아라고 하는지 코피아라고 하는지 그 R을 P로 이제 얘네들은 써가지고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새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벽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몰라서 다녀와서 블로그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고 제가 찍은 사진에서 그때야 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참 갔다 와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하나 봐요. 우리도 덕수궁 가니까 맨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여기는 조금 더 볼거리가 되는 것이 의장병들이 평균 신장이 최소 186cm가 넘고요. 준수한 외모를 지니고 있고 그 복장이 조금 이색적이긴 하지만 멋져서 10분 동안 진행되는 그 근위병식을 아주 눈을 호강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복장이 좀 여성스럽다니까요. 우리 제나님도 180 이상의 남자를 선호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 키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의장병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그 근위병 교대식이 훨씬 더 좀 돋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천천히 걸어가는 게 너무 목각 인형 같다라는 표현을 딱 아실 거예요. 가시서 보시면. 그러면 키 작은 남자도 괜찮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계속 말을 해패. 여기는 또 1시간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 1시간 놓쳤다고 해서 왜냐면 다른 데는 뭐 오전만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날만 하는데 여기는 1시간마다 진행돼요. 그래서 놓쳤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좀 구경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오면 또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발레리크니 교대식입니다. 예. 의장병들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사진을 찍지는 못하게 돼 있어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에서 앞에서 그냥 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좀 아쉽네. 네. 아니 경복궁에서는 그 의장대랑 그쵸.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보통 여행 갔을 때 그렇게 찍어주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아하, 그냥 그래요? 정면만 바라보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해외 여행 가면 대세가 야경이거든요. 네. 그렇죠. 야경이 멋지냐 안 멋지냐. 아크로폴리스를 밤에 본다라고 상상하면 그리고 그것도 이제 가장 높은 그 지대에서 높은 140m 높이에서 신전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니 근데 네. 140m 하니까 감이 안 와요. 한 아니, 근데- 1400m 정도 돼야지 이게 감이 오지. 아닙니다. 그 신전의 조명이 정말 압도적인데요. 일단 최고의 아테네 야경 장소는 여기는 그리스 쪽은 참 말이 참 어려운데 리카비토스라고 하는 언덕과 필로파포스 언덕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장 좋은 전망은 그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리카비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그 아까 아크로폴리스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77m 높이인데 이제는 좀 만족하시나요? 아니 우리 동네 뒷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크로폴리스뿐만 아니라 아테네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여행자들이 찾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정말 많이들 가나 싶은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혹시 일단- 중국이나 이쪽이요? 아니요, 유럽인들이 훨씬 많았었고 해저문은 석양쯤 한 5시, 6시쯤에 올라가면 진짜 붉게 물든 아테네랑 점점 이제 어둠으로 들어가는 아테네 야경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일단 예. 아크로폴리스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이라이트가 이 아크로폴리스가 없었으면 사실 이 야경의 의미가 없었을 만큼 조금 영험해 보였습니다. 특히 아하. 파르테논 신전의 그 영험함이 한동안 계속 보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추워요. 춥다고요? 여름에 가도 이 전망대가 협소하게 있어서 넓은 전망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좁게 있어서 불편하게 야경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너무 높다 보니까 여름이라고 해도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아하. 오도로도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름이라고 하긴 좀 뭐한가요? 제가 9월에 갔지만 그래서 따뜻하게 좀 챙겨 입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밤에 봐야 되는 거라서 그 전망대 아래로 살짝 내려다 보면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요. 그 숙소 친구들과 같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엄청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실외의 전망이 좋은 자리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테이블을 그 전망대에 있는 한 테이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 안쪽 하나 안쪽으로 들어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저희는 예약하고 가지 않았었거든요. 예. 밥 먹으면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죠.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 마셔야 되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전 너무 가슴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 아테네 전경에 취하고 함께했던 사람들과 와인에 취하고 새벽 몇 시까지 그 아테네의 마지막 밤을 제가 이날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이 예. 아테네 야경을 바라보는 그 높은 리카비토스 언덕에서 마지막에 아테네 그 아쉬움을 달래다가 너무 아쉬움을 달래가지고 새벽에 미코노스를 떠나야 되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오이?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여행을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놓친다거나 교통수단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놓치게 되면 이 일정이 전부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어났는데 잘까 말까 제가 5시나 4시쯤 일어나야 됐었는데 숙소에 2시에 온 거죠. 2시간 동안 잘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알람 맞춰놓고 자야지 해가지고 7시 반에 비행기를 가야 되는데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짐을 쌌는지 모르겠어요. 짐을 어떻게든 다 쓸어 담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10분의 상관으로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좀 안 되냐고 했더니 방금 게이트가 닫혔다며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땅콩을 집어 던지면서 회항을 시켜야지. 그러면 나라망신 될까봐. 예. 그래서 너무나도 사실 이 미코노스에서 산토리니로 가는 비행기는 비싸요. 생각보다. 예. 몇 분, 1시간도 안 걸리는 비행 시간이긴 하지만 좀 비싸서 그걸 몇 달 전부터 제가 준비했던 티켓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미코노스로 산토리니로 이 섬간 이동은 페리나 비행기를 타고 가실 수가 있는데 페리는 몇 시간이나 걸리지만 비행기는 1시간 내에 걸리기 때문에 좀 저는 비행기를 이용했던 편인데 아니 미코노스로 그냥 떠나는 거는 비행기를 이용했죠.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그래서 절약하고 싸게 티켓을 구입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댔는데 그대로 날려보내. 제일 비싼 비행기 한 2시간 뒤에 비행기로 즉석에서 구입을 했죠. 그게 환불은 안 되나 보죠? 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환불 자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게이트 닫힌 다음에는 전혀 안 되는 아예 거예요? 그거는 이제 특가로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냥 이거는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원래는 비행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부분은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국내기라서 그런지 끝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비싼 2배나 더 주고 비행기 표를 끊고 갔고요. 또 이렇게 그 픽업 나오기로 했던 사람들한테도 다 다시 전화를 하고 아이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주 가면 너무 좋지만 스케줄을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고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경치에 취했다는 거 그리고 와인에 취했다라는 그날 만약에 나 내일 떠나야 되니까 1시간만 먹고 내려갑시다라고 했었으면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즐기다 지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가도 될 만큼 즐기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회도 없고 다행히 비행기가 2시간 뒤에 있어서 미코노스 일정에 크게 차질 없이 그리고 저 혼자 떠나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2시간 정도 딜레이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아주 잘하시네요. 지금 생각해도 사실 마음은 찢어집니다. 차라리 2시간을 더 이어서 마시고 차라리요. 예.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자면 될 텐데. 네. 그리고 새벽 비행기를 끊지 말았어야 했죠. 아무리 싸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기차나 비행기나 배나 다 누구나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끊으면 다 싸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기차는 특히나 유럽 여행 다니면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뭐 새벽 기차는 워낙 저렴하니까 좀 한 푼 아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온팍 더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안타깝겠네요. 네. 멋진 야경 그 아테네에서 볼 수 있는 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로 필로파포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좀 무서워요. 왜요? 여기는 크로폴리스의 밤, 파르테논 신전의 그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언덕이긴 한데요. 좀 낮에 올라가 보는 것이 차라리 낫고 야경을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적이 좀 드물어서 무섭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다행히 일행이 있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일행이 있어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기진이 나타날까 봐.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서 그 가로등도 이렇게 좀 잘 안 돼 있었던 기억이 나요. 좀 다 같이 갈 수 있다면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를 가장 가까이 야경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강추해드리고요. 또 이곳을 갈 때 소크라테스 아까 말씀드렸던 사형 직전까지 갇혀 있었던 감옥을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예. 그냥 동굴에 창살이 있는 형태예요. 뭐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제자들과 뭐 철학적인 논의를 나눴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곳에 갇혔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그 악법도 법이다 뭐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고라 시민법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고라에서 재판을 받고 그 근처의 감옥에 갇혔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감옥으로 사용되었을 곳이니까 감옥이 이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이런 형태였구나 라는 걸 보면 되는데 저는 밤에 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 언덕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낮에 가기를 추천해 드리는데 굳이 야경에 가야겠다라고 하면 그 언덕만 보러 그 아크로폴리스만 보러 가는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때 싱가포르 나이트 동물원도 사파리, 안 보이고 맨날 안 보여. 그래서 나이트 사파리는 그 청취자분께서 동감의 댓글을 담아주셨더라고요. 정말 눈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동물의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어찌됐든 최근에 그리스에 이제 난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소매치기니 이런 것들 많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스에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장소도 있나요? 옴모니아 광장이라고
섬이라고 아테네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모니아라고 하면은 아마 뭐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갈 일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전자상가가 있어서 제가 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발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특히 아크로폴리스 여행을 다니실 때 여행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좀 피해가 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좀 간격을 두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어떤 그 아재님께서 너무 거칠게 여행을 하시다 저를 부딪히는 바람에 제 카메라가 떨어져서 카메라 렌즈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날 아크로폴리스 일정이 거의 초반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 많은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여행도 알려드리려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고 저는 또 사진을 워낙 좋아해서 두 번째 날 정도 때 카메라가 그 모양이 났던 거죠. 특히 아크로폴리스 관광지 갈 때는 좀 조심해서 특히 배낭 같은 거는 좀 잘 배낭에 부딪혔거든요. 딱 세게 뛰시다가 탁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저를 부딪혔던 그 사람이 부딪혔던 분이 또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난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미안해하셔서 또 제가 또 소홀하게 있었던 저의 잘못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조심해서 질서정연하게 남들도 피해를 주지 않게 여행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오모니아 광장을 왜 얘기를 했냐면 카메라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광장, 이 전자상가가 많은 이 광장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마약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좀 험한 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막 있는 거죠.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 곳이라 저희 숙소에 있던 제가 한인민박에 머물렀는데 그 사장님께서 웬만해서는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아주 미국으로 치면 할렘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어두운 장소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서 가 봅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분위기가 살벌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뛰어다녔어요. 카메라 고치는 제게 소니 거였는데 소니 카메라 그 고치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천천히 걷지 않고 그 길을 다 이제 보고 막 뛰어다녔죠. 빨리 갔다가 빨리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오히려 더 그게 더 그렇죠. 여행객인 티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지역은 현지인들도 되도록이면 경찰도 포기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좀 위험한 장소이니까 오모니아 광장 전자상가라고 해서 뭐 전자상품 살 거라고 이제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또 밤에 다니지 마시고 똑같아요. 치안이 나쁘진 않다고 해도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소매치기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밤에 다니는 부분들을 괴한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밤에는 좀 자제하는 그런 그리스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 여행 지금 두 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다를 떨다 보니까 좀 많은 정보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지 미리 예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테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를 살짝 벗어날게요. 그래서 신화가 함께 숨쉬는 아테네 근교를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 여행 일정에 있어서 계획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일정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 시간이 기다려져서 자꾸 다음 주라고 했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뒤죠. 맞습니다. 이번 방송들은 에릭이 좋아할 것 같아. 신화가 숨쉰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신화가 오늘도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렇죠. 마음씨가 너무 착하시네요. 이런 아재 개그에도 그렇게 웃어주시고요. 빨리 끝내려고요. 빨리 끝내려고요. 배고파.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